뒤에서 딴짓하는 거. 내가 저 뒤에 가서 강의할 테니까 다들 좋은 말 할 때 앞으로 나오라. 아유, 하여튼 뭐 감사하고요. 제가 그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제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게 이제 뭐 가정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한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르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식이 그냥 해달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는 희생하면서 나중에 또 보상받기 원하다. 이런 것과 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좀 더 이제 우리의 대화부터 어떻게 좀 바꿔야 될지,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을 어떻게 해야지 좀 다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몇 해 전만 하더라도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와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한 40년 이상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늦게 결혼했다고 해도 거의 60이 넘으신 분들이죠. 그러면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황혼 이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인간이랑 산 게 아니래요. 나 목석이랑 살았대요. 그 목석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뭐 나무는 당연히 생명이 있지만 아니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뭐 얘기를 해도 답변도 안 하고 뭐 됐다 그러고 뭐 밥이나 차리라 그러고 뭐 이게 좀 힘들었대. 옛날 우리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생과 인고의 삶이었다고. 그냥 참고 살았죠.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얘기는 그동안 산 거는 나는 거의 송장처럼 지냈어요. 살아 있었지만 죽은 삶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 보면 아주 간단해요. 대화가 찰지지 않았다. 제가 얘기는 대화가 뭐 없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화가 뭐 예를 들면 밥 차려라 뭐 필요 없다 뭐 단답식으로 끝나고 이러니까 이제 이 대화로 하여금 나에게 힘을 주는 대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 제자분들 중에서요, 형무소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어요. 형무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성분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힘들지 않아요? 조폭들도 들어올 때, 조폭 많이 들어온대요. 자기 형무소에는. 근데 조폭이 진짜 높은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조폭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대신 들어오는 거죠.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러면 여기야말로 자기들이 이제 왕초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와서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친대요. 거기서 이제 왕초 먹으려고 맨날 싸우고 말이죠. 근데 그 여성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무 힘들겠네 했더니 근데 교수님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뭐냐고 했더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래요. 내가 진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독방 수칙이라고. 아마 요즘에 형무소 드라마가 나와서 그걸 보셨을 거예요. 독방 수칙이라고 했습니다. 독방에 48시간을 넣으면 제 아무리 길길이 뜨던 조폭들도 순한 양처럼 변한답니다. 독방에는요 불을 끄고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밥만 넣어준대요. 그리고 좀 심한 독방은 창문도 없대. 그래도 창문이 이렇게 귀퉁이에 있어도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너 나가면 죽이겠다 그러고 막 거기 간부한테도 막 간수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하루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싹싹 비기 시작하대. 잘못했다고 내보내달라고. 그런 다음에 좀 사고 칠 것 같으면 또 독방 가실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유 아니요 잘할게요. 그만큼 대화는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화의 빈도수는 부부의 나이, 부부가 살아온 연수와 반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올해로 30년 됐어요, 결혼한 지. 그러면 반비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점점점 나이가 차오고 30년 사는 동안 대화의 빈도수는 줄었다는 거예요,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바로 얘기해 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음악대학이거든요. 이게 음악대학은
이렇게 입시 때 다른 대학 교수가 와서 입시를 해요. 좀 공정하게 하려고 막 가려놓고 실기 테스트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부터 동문을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연대 왔대요. 웬일이야? 했더니 오늘 이제 입시가 있어 이제 왔대요. 근데 그게 뭐 비밀로 해갖고 나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점심을 각자 먹으라는데 혹시 점심 같이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이야.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저도 점심 약속이 없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음대로 갈게. 이래갖고 이제 근데 어디 갈까 그러다가 제가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홍대 근처 한번 가보재요. 홍대가 되게 핫한 홍익대 앞인데 내가 신촌도 잘 안 가는데 그 홍대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차를 못 할 것 같아갖고 잘 됐다. 우리 택시 타고 홍대 가서 점심 때 점심 먹자 그런 거예요. 좋겠대. 그래서 둘이서 이제 홍대를 갔어요. 택시 타고. 그래서 옛날 생각나서 경양식집을 찾은 거예요. 있어.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갔더니 이제 커피도 팔지만 이제 돈가스 파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와 여기 막 신기하다 다들 이제 커플 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가스를 먹는데 저는 밥 먹을 때 굉장히 그 치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이걸 어떻게 잘라 먹어야 될까를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음식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편이야.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고개를 그렇게 쳐박고 먹네요. 고개를 들고 좀 딴 사람 좀 쳐다봐. 딴 사람 좀 뭐. 왜? 밥 먹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밥을 안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카페에 딱 봤더니 다들 뭐예요? 음식은 시켜놨어요. 근데요, 진짜 먹는 애들이 없더라고. 뭐 하고 있을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그래갖고 맞박에 붙어 있어. 예전에 제가 미국서 있을 때 앙드레 김 선생님을 살아계실 때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교민사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뭐 한국일본가에 초청했는데 그 부사장님이 또 저희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만났어요 앙드레 김. 근데 그분이 뭐 짧게 만났는데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커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그게 누구였냐면 그때 까먹었어. 하여튼 김희선과 장동건. 장동건과 김희선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커플이래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중에 어떤 배우는 싫어하는 포지션이 있대. 근데 자기는 그거를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인바이트를 안 한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맨 마지막 장면에 두 사람이 이렇게 이마를 맞대는. 그걸 자기는 러브 포지션이라고 한대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뭘 좀 아시는 분이에요. 대화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을수록 상대방이 쏠려. 점점 나이가 들면 뒤로 자빠지지. 그리고 밥만 먹는 거죠. 진짜 보니까 밥 먹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나이인데 어떤 분이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랬어요. 이상해. 저 부부 같지 않지? 그랬더니 아내가 부부 같지 않대. 제가 오늘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머리로 하는 대화는 부부의 나이와 반비례하는 게 맞아요. 정보는요, 제가 30년 살았더니 우리의 와이프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남자 찾기는 어려울 거야,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못 보여주는 나쁜 습관 다 알고 있고요. 내가 뭐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뭐 안 먹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할 일이 줄어들어요.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지, 그죠? 음식 차릴 때 뭐 싫으니까 빼줘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 그냥 일부러 내가 안 먹는 거는 내 음식에는 안 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심전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심전심. 부부는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그 뜻은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이제 농담 삼아 그랬는데, 하여튼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말할 필요가 많이 줄어든다. 많은 얘기예요. 정보에 대한 대화.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머리로 하는 대화. 그런데 가슴으로 하는 대화는 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가슴으로 하는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는 어려워져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공감의 대화는 물 건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슴으로 하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를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인츠 코아시라고 하는 정신분석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엔나에서 거의 평생 살다시피 했는데 말년에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미국서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열심히 후학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요
산소가 하나 더 필요하대요. 다른 생명체랑 달리. 모든 생명체는 산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모든 동물도 산소가 필요로 하고 그죠? 생명체는 산소가 필요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물학적 산소 말고 하나 더 필요하대요. 누구만? 인간만. 그걸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psychological oxyg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심리적 산소.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대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이게 무슨 명언인데 이분이 남긴 no oxygen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까요? 옥시전이 컨테인 되지 않은 어떤 분위기에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서바이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있대요. 여기에 지금 옥시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산소가. 그럼 우리 다 힘들겠죠. 서바이벌하기 되게 힘들겠죠. 이 중에서 한두 분이 어려움을 겪고 종국적으로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psychological millennium 심리적 공간인데 does not respond empathetically라고 했는데 empathetically가 뭐냐면 공감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감적으로 리스폰드 해주지 않는 공간,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 공간에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지. 그죠? 이분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인간만은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자살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코로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호흡기 있어야 되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까요? 숨이 안 쉬어져. 어떤 게 숨이 안 쉬어요? 코가? 아니요, 가슴이에요. 그걸 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영혼의 숨이 쉬어져야 되는데 이분이 영혼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이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무슨 숨을 쉬어야 된다? 영혼의 숨,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공급받냐? 뭐 이렇게 들통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산소통이 있어서 그걸 이제 공급받냐?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심리적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아까 왜 기업에 가서 부부 세미나 할 때는 뭐 눈 감고 손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괜찮아. 눈 뜨지 마요. 눈 뜨. 우리 가정에는 심리적 산소, 제가 얘기했죠. 심리적 산소 뭐라고? 공감을 많이 하면 생긴다고. 우리 가정에는 심리적 산소가 충분합니까? 그렇다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 오, 훌륭해요. 내리세요. 손 안 든 분들은 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눈 뜨세요. 아마 손 든 사람도 아마 모르고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뭔지도 모르고 야 이것도 누가 눈 뜨고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재직분들 중에서 많이 그렇게 손 드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심적 산소를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머리로 한 대화에 한 토막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아들이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며느리와 아들은 뭐 중년 정도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출장 가는데 같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며느리가. 갔다 올 때 시어머니 선물 사와야 될까요? 안 사와야 될까요? 사와야 돼요? 안 사와야 돼요?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베트남쯤에 갔다 오래 볼까요? 올 때 뭘 사왔냐면 라텍스가 좋다는데 그렇다고 뭐 이불을 사올 수는 없고 라텍스 베개를 사온 겁니다. 라텍스 베개를. 그래갖고 라텍스 베개를 선물이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니까 이제 지난 다음에 같이 살진 않는 시어머니인데 와가지고 베개를 탁 꺼내놓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사다 준 베개 말이다. 내 목 구조가 이상한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베개가요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은 특허 상품이거든요. 특히 노인분들도 잘 맞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더 써보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이날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밑에 있죠. 시어머니가 아니 뭐 내가 목에 이상 다른 사람은 편하다고 그러는데 난 당체 이게 지금 속마음인 거죠. 비계 하나 사주고 뭐 유사를 하고 지랄이야 씨. 정말 서러워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랬지 사주기 싫다고. 내가 아무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차라리 내가 인사드린 뭐 안 사드리는 게 상책이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노인네가 그냥 하는 소리니까 그냥 당신이 참어. 이런 대화를 끝난 다음에 짜증이 나요. 심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불통대화라고 하잖아요. 이걸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걸로 하면
어떤 대화냐면 심리적 산소가 부족한 대화예요. 심리적 산소가 부족하면 공감을 못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분이 상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머리로 하는 대화는 어떨 때는 줄어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제가 그 어느 강연에 갔어요. 꽤 오래된 강연인데 물어봤어요. 별주부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청중에 있는데 근데 다들 들어봤다고 그럴까요? 못 들어봤다고 그럴까요? 못 들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별주부 신드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셨어요? 뭐 어떤 분은 들어봤대요. 제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책에다가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별주부 같은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느냐? 별주부가요, 그 용왕님의 신복이잖아요. 용왕님이 이제 아프셔요. 근데 죽으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명약을 구해야 되는데 명약을 알게 됐습니다. 토끼 간이에요. 토끼를 꼬셔갖고 토끼를 용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토끼가 꾀를 내서 위기를 벗어나요. 배를 가르고 자기 간을 꺼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지. 오늘은 간을 집에 두고 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별주부가 자라네요. 자라가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게도 고래? 응? 집에 두고 왔어? 그럼 다시 가져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멍청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별주부 같은 실수를 하더라. 언제? 대화할 때.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뭘 집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냐면 감정은 집에 두고 왔다고 생각해요. 감정을 집에 두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안 돼? 옛날에요, 제가 한 10년 더 됐을 거예요. 한 15년쯤 됐나요? 우리나라 사회에 처음으로 중2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중2병. 그때 제가 또 라디오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 이제 KBS의 프로그램에 제가 3년인가 했어요. PD 3번밖에 동안 했는데 제가 맡은 코너가 부모 학교였어요. 부모 학교인데 그때 제목은 이제 교육을 말합시다인가 뭐 KBS 교육을 말하고 또 제목이 또 그다음에 뭐 공부가 재미있다 말도 안 되게 또 그렇게 고쳤더라. 하여튼 뭐 근데 지금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4시에 하는 거예요. KBS 원에서 라디오인데 중2병만을 처음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중2병 특집을 하재요. PD가. 재밌겠다. 어떻게 할까요? 중2병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아이의 증상을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코칭을 해주는 뭐 그런 걸 하재요. 그래서 한 주인가 2주 하려고 했는데 2단인가 했어요. 하도 그냥 그 사연이 많이 와가지고 그 사연이 오는데 다들 중2병이라고 병이라고 하니까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상은 주로 뭐예요? 막 갑자기 승질을 낸다, 소리를 지른다, 뭐 집어 던진다, 뭐 금방 삐진다, 뭐 이런 거죠. 이유가 뭘까요? 물어봤어요, 제가. 왜 여기 혹시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게 etiology라고 하는 거예요. 병인론이라고 하는데 병인학이라고도 하고 그죠? 병의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열의 아홉이 똑같이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뇌가 없어졌대요. 문해증이래. 문해증은 뭡니까? 했더니 아니 이 새끼가 완전히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 뭐 말도 안 하니까 알 수도 없고 말이죠. 아니 또라이라고 막 그런 100% 머리를 탓해요. 아무도 이 아이의 가슴에 상처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중2 때부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왜 중2일까요 하필? 중2 전에는요 엄마가요 어떤 아들이든지 이뻐해요. 아빠가 좀 딸을 좋아하고 그죠?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호주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긴 공평해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는 공평하다고 막 그러셔 자랑하시던데.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엄마들은 막 물고 빨고 하다 누구 새끼가 뭐 엄마 새끼 그래 너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네 아빠 하나도 안 닮았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중2 전까지 해요. 그때는 아이가 발달상 엄마의 아이로 베이비 보이로 살 수가 있어요. 중2가 딱 되면 옷에서 냄새 나죠. 사춘기 시작되죠. 엄마 뽀뽀하면 징그럽게 왜 뽀뽀하냐고 그러고 방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럼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니까 막 쌍욕합니다. 이 새끼 말이 뭐 미친 거 아니야? 너 뭐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막 이러니까 요거는요 그대로 그냥 상처를 받잖아요. 한 대 칠 수도 있어요 얘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방어 기제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너무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면요 심지어는 왜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을 어떻게 해요? 난리잖아요. 기억 상실을 하게 하잖아요. 드라마 보셨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드라마 제가 공부해 보면 아주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요 다 안 듣습니다. 상처가 커지면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해요.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슴의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그 세대 간 갈등 참 한국 수도 어렵거든요. 조직마다 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막 몰려오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는 대세예요. 제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에 갔거든요. 포스코가 늙은 기업이에요. 젊은 기업이 아니에요. IT 기업도 아니고 그죠? 나이가 꽤 직원들 나이가 꽤 있는 데인데 거기 뭐 부사장님인가 저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왜 교수님 불렀는지 아니에요. 강의 제목이 줬어 거기서 강의 제목 이런 거더라고요. 꼰대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다. 꼰대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밀레니얼 세대가 80년대 이후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Z세대는 90년대 상이라고 본다면 뭐 얼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51%가 됐대요. 포스코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좀 늙은 기업에 축하는 대기업이 이미 50% 이상이 젊은 세대예요. 옛날은 뭐 우리가 야 젊은 세대가 막 치고 올라오네. 얘네들은 참 대가리에 등기 없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소통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대세야. 근데 이 아이들은요 집에 감정을 두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집에 감정을 두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진짜 학교가 재미가 없어. 야 공부를 재미로 하냐? 응? 집에다 두고 다녀 감정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 재미없어. 이거 어떻게 평생을 하지? 야 직장은 재미로 하냐? 응? 재미있는 직장이 어딨냐? 응? 감정은 집에 두고 다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 가슴에 우리 아들 세대 자녀 세대 가슴에 요게 감정이 있다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말도 하고 때로는 소통이 안 되면 얘가 무슨 생각 갖고서 아니라니까. 감정이라니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요즘 행복이라고 안 해요. 행복감이라고 하지. 행복은 감정이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 연구하는 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언제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우린 죽기 전에. 아직도 나는 고생길이야. 왜냐면 내가 집 한 채 더 살 때까지 아니면 뭐 더 큰 차 탈 때까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때요? 요즘 친구들 우리는 한심하게 혀를 차잖아요. 이것들이 말이지 첫 월급을 닦아먹고 지랄이야. 적금부터 들어야지 말이지. 너 어쩌려고 그래? 근데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일하려고 돈 버는데 내가 언제까지 내 행복감을 내가 딜레이 하냐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슴에 감정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주부 신드롬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점점점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그게 배우자도 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공동체에서 만나는 교우들끼리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슴으로 하는 대화는 어떻게 하는 대화냐? 아까 제가 그 편집하다가 빠졌어요. 시어머니께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똑같은 대화예요. 얘야 내가 사다 준 베개 말이다. 다른 사람은 편하다 그러는데 나는 당체 불편하거나 이게 좀 아까 빠졌더라고 앞에 거는. 제가 편집하다 빼뜨렸나 봐요. 나는 당체 불편하구나. 내 목 구조가 이상한가? 그랬더니 이때 며느리는 어머니 불편하세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목 구조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놀라셨나 보네. 목 구조가 이상하긴요. 그럴 리가요. 제가 한번 배우자 볼게요. 어머니가 편안해지시라고 산 건데 불편하시다니까 속상하네. 야, 이거 조금 대화가 다르죠. 이 차이점은 뭔가 보면요. 앞의 대화는 그 특허받은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보세요. 여기 저기 인증서 있잖아요. 응? 세미나를 해 지금 갑자기.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편할 턱이 있겠어요? 어디다 대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불편하다는데 가슴은 두고 뭐만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만 사용하는데 합니다. 시어머니가 힌트가 있어요. 내가 왠지 불편하구나. 물론 삐딱선을 타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불편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랑 아들이. 왜요? 내가 상대방에게 공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바로 머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완전히 요즘 이제 표현 써서 죄송한데 개무시당한 느낌? 어? 내가 공감을 안 받는 게 그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불편하다는데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진짜 공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빨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예를 들면 자녀가 막 와서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답은 하나야. 지금부터 기말 준비해. 뭐, 예. 아니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속상하다는데 속상하다는 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 가족들은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감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옆집에 공부를 해서 막 속이 상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박애주의자야 진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욕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기대나 욕구가 별로 없는데 자녀끼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대화, 뒤에 대화 보시면 아마 난 뒤에 대화를 하는데요. 가슴으로 뭐 불편하다 그러든지 뭐 무슨 감정 표현하면 나는 절대 놓치지 않는데요라고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공감을 잘 하시고 상대방에게 심적 산소를 잘 공급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나는 40년 결혼했는데 목석이랑 산 것 같아요 라는 건 뭔 의미냐면 머리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산소를 공급받은 적이 없어. 가슴은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냐? 정보를 많이 구하는 대화를 많이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30년을 살았는데 저희 아내한테 지금도 당신 대전 어느 고등학교 나왔지? 이름은 이거 지금 물어보고 지랄이냐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대전여고 나왔다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런 대화는 안 해야 돼요. 정보는 내가 꽉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가슴을 느끼는 대화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소통이라는 강의를 뭐 공감 강의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뭐 제일 많이 하면 했지 뭐 제가 둘째가 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인데 안 돼요. 저희 아내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화를 해야지. 아내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경기권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라거든요. 그것도 이제 신학대학에 출발한 대학이에요. 협성대학이라고. 거기서 이제 성악과 교수라는데 학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요즘 협성대학교만 너무 힘들어. 뭐 신학과도 그렇지만 우리 음악과도 모집이 안 돼갖고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속상해 죽겠다 그러고 막 뭐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이 양반이 무기력을 얘기하고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연대 얘기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 너무 속상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야 그래서 그 뒷말을 또 이렇게 했또 우리 와이프는 좋겠다 당신이 연대 다녀서 응? 연대는 그럴 걱정 안 하자. 그러면 이제 내가 또 그때 이제 바로 들어가겠죠. 연대도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우린 또 단과대학끼리 경쟁을 하고 막 라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너무 황당해하는 거지. 뭐라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응? 내가 지금 뭐 했어요? 공감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사인을 보냈는데 사인이 뭐예요? 감정 표현을 했잖아요. 속상하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릴 때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땡치신 거 아니고 야 너 다 갚아라 내가 너한테 희생했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요셉이 있는 듯 없는 듯 계셨던 거야 안 계셨던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저도 뭐 대형 강의 많이 해봤지만 제가 1000명까지는 해봤는데 뭐 3만 명, 뭐 몇만 명이 모였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발필 지경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도 없는데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버려지죠. 그 민중이 차라리 예술 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2명 제자를 뽑잖아, 그죠?
저도 제자가 있지만 제자 뽑을 때는 어떻게 뽑겠어요? 심층 면접하고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강단 선교사님이 저렇게 보여도 연대에서 박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에 80명 지원했는데 2명 뽑았어요, 박사가죠. 40대 1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엄선해서 뽑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강 뽑는 것 같아. 12명인데 다 시원찮아. 뭐 어부고 말이지. 무슨 심층 면접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측근들이 있어요, 측근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측근들이잖아요. 진짜 힘들 때는 이 3명을 대동합니다. 측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래요. 아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야 니들 자지 말고 날 위해서 기도해라. 올라갔더니 어떻게 자빠져 자고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니 나 죽는다고 좀 제발 날 위해서 기도해. 올라가 또 자빠져잖아요. 아니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조교장이야. 다 물어줘. 장학금 다 줬어 내가. 남들 뭐 해프 주는데 얘는 뿔 장학금 줬어요 내가. 조교장이니까 수석 제자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갖고 감옥 가게 생겼어요. 너 권수영 교수 조교 아니었어? 내가 보는 데서 권수영이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사진도 찍힌 것 같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행사 같은데 같이 왔던 것 같아. 난 권수영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본다고. 내 앞에서 3번을 부인합니다. 저는요 목 잡고 넘어갔을 거예요. 저 인간이.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배신, 버려짐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공감을 한번 경험한 사람인데도 공감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의 empathy라고 하는 단어를 알면 공감의 절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e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일반인들은. 오히려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ympathy. 동정이라고 번역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는 동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동감이라고 번역해요. 그럼 empathy는 공감, 동감 뭐가 다른 거예요? 한 끗 차네 그죠? 공자, 동자.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접두어가 다릅니다. 한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empathy 할 때는 M은 into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패티는 뭐냐면 파토스예요. 파토스. 여러분 히라보 파토스는 뭐냐면 이게 영어 단어 패션이 됐잖아요. 패션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응? 기분 나빠요? 제가 물어봐서? 왜 대답을 안 해요? 패션이 뭐예요? 열정. 오 그래요. 열정. 버케이블러리 22,000까지 공부하신 분은 패션이라고 해요. 버케이블러리 33,000 공부하신 분은 이게 서퍼링이에요. 원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어 아시죠? 그게 예수의 열정이에요? 예수의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순환으로 번역해 맞는 것 같아요. 열정보다 열정, 뭐 감정, 뜨거운 감정, 고통으로 번역하기 맞는 것 같아요. 고통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고통 안으로. 그럼 심포 때 sim은 뭘까요? sim은 같다는 뜻이에요. together, 뭐 same 그런 뜻이에요. symmetrical 하면 대칭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앞에 접두가 sim이 붙으면 같이 고통받는 거고 empathy는 안으로 들어가 고통받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싱크홀 아세요? 싱크홀? 싱크홀? 갑자기 팍 꺼져요. 싱크홀. 싱크홀이라는 영화도 나왔어 최근에 한국에는. 싱크홀이 이제 푹 빠지는데 어떤 사람이 싱크홀에 빠진 거예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키 한 2배 정도 된다고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제 좋은 크리스천들은 그냥 못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언제부터 빠지신 거예요? 다리를 동동 굴면서 안타까워요. 되게 고통스러우시겠다.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손톱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보면서 여러분도 고통받으실 거예요. 심퍼티, 엠퍼티예요. 이걸 심퍼티라고 해요. Suffering together인 거예요. 나는 고통을 안 당해요. 왜냐면 난 위에 있으니까. 근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걸 동정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요, 내가 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의 고통 같아요. 이거 잘 이해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이 이해한대. 자꾸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예요. 나 집사님 말 이해해요. 되게 힘드시겠다. 되게 속상하시겠다. 아들이 그렇게 좀 고난을 당해서 되게 힘드시겠다. 짜증나지 않아요? 뭐야? 왜 동정을 하고 난리야? 그런 느낌 있으시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기분 좀 나쁘잖아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 사람은 웅덩이 위에 있어요. 나는 밑에서 허우적대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사람 내려다보면서 힘들겠다 힘들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또 죄로 인한 고통으로 고통을 당하시는데 또 힘들겠다 내가 너 사랑한다 Do you understand? 이렇게 하면 뭐야 기분 나쁘게 라고 할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모습으로 웅덩이 밑에 내려온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공감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요 위에서 다리를 동동 구르는 그런 동정, 뭐 동감이고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싱크홀, 예?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운동이 싱크홀 안에 뛰어들어. 그런 다음에 같이 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내려가는 건가? 이래요. 왜 갸우뚱할까요?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위에 있어야 살려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내가 내려가면 어쩌자고. 그래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빠지신 거예요? 라고 해서 붙들고 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못해요. 이게 답인 걸 몰라요. 놀랍게도 이게 답인 걸 몰라요.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보는데 이제 가끔 이제 외부 강연을 제가 가끔 하니까 드라마 이야기하면 참 사람들이 뭐 방송 강연할 때도 뭐 그 방송국에 드라마 좀 띄워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그건 제가 본방을 다 사수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계시구나. 되게 좋아요. 우리들의 블루스가 뭘까요? 어떤 분은 블루스 뭐 땡기고 뭐 이렇게 하시는 슬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옴니버스로 만들었어요. 제주도 어느 마을 이야기인데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주인공처럼 나오는 게 누구냐면 그 동석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로 나오는데 까칠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이병헌이가 분한 역할입니다. 어느 정도로 까칠하냐? 엄마한테 개무시를 하고 엄마랑 말을 안 썼고 친엄마랑 마을에서 같이 지내는데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해요. 이야, 너 아무리 옛날에 엄마한테 상처를 받아도 그렇지 인사는 좀 하고 달아라. 누가 내 엄마냐고 막 그래요. 알고 보니까 상처가 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새 시집을 갑니다. 근데 아내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가시네요. 옛날 제주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 집인 거야, 여기가. 엄마 가지 말자 그냥 둘이 살자 그러는데 마지막 날 이제 뒤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막 따귀까지 때려가면서 이 새끼 너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너 거기 가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래요. 거기 있으면 거기 이렇게 친구 엄마 있지 거기가 엄마야. 나는 작은 엄마라고 불러.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 작은 어멍이라고 그럽니다. 제주도 사투리 어멍이더라고. 네. 그다음에 지가 성인이 된 다음에 진짜 작은 엄마 취급하고 엄마를 인간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적대시하며 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병이 걸려요. 김혜자거든요, 이 엄마가. 김혜자가 이제 암에 걸려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동서가 일로 와봐라. 너 큰일 났어, 엄마. 네 엄마 돌아가셔. 제발 좀 화해 좀 해. 너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너 평생 후회 그랬더니 누가 내 엄마냐고 막 그러면 계속 까칠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술을 먹입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선배들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친한 선배가 동서가 내가 널 이해 못하면 누가 널 이해하겠니? 너가 옛날에 속상한 거 다 이해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I understand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이가 갑자기 막 술잔을 팍 넘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냐고. 누가 나 이해한다는 거라고. 뭘 이해해 막 그래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집에 가서 그 친구 아버지 방에 기어들어가서 히덕거리는 걸 들어봤어? 내가 얼마나 처절한 느낌인지 느껴봤어? 뭐 이런 거죠. 이 선배가 얘기한 거는 엠퍼티가 아닌 거죠. 야, 나 이해한다. 어디 위해서? 꼭대기 위해서. 근데요, 이게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고난과 흡사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오셔서 우리의 가장,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셨다. 왜 제가 밑바닥이라고 하냐면 제가 상담을 한 30년 해보니까요, 가장 힘든 감정, 견디기 힘든 감정은 버려짐의 감정입니다. 저는 가족 치료사로 훈련을 받아서 가족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가족 내에서 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생을 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나를 수용해 줄까, 너무 두려워서 사회관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통이 정말 어려운 고통인데, 그런 고통을 가장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의 고통,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예수가 받은 고통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맞았던 채찍을 똑같이 재현해내겠다. 그냥 우리는 자꾸 가죽 채찍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동물의 뼈를 붙인 채찍이었고, 한 번만 맞아도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는 고통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보신 분들 제일 힘들었던 게 그냥 예수님이 그 채찍 맞으시는데 나중에는 거의 소고기처럼 변해, 살결이. 싹 살점이 다 떨어져 갖고. 그런 걸 재현해냈어요, 이분이. 심지어는 영어 안 쓰겠다는 거예요. 배우들에게 예수님이 썼던 셈머, 그래서 예수님이 썼던 그런 언어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당시 썼던 언어로 대사를 쳤어요. 모든 걸 다 실증 고증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했다고 했던 영화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죠? 카톨릭 크리스찬인가요? 그 감독이 멜 깁슨이 워낙 배우였는데,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상상력에 의존한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라고 확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상상력으로 재현해냅니다. 영화 보면.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은혜스러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동영상을 가져오려다가 동영상은 아닌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 저 밑에 점점점 있는 게 골고다예요. 네, 저기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앵글이 하늘 위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저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서 누군가 내려보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요, 물기가 있어요. 몽글몽글 막 그래요. 마치 하나님의 눈물처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뭔 물방울 같은 게 이슬인지 빈지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있는 그 골고다 밑으로 팡 떨어지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잡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내려다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이분이 상징했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동안 기독교에서는 성부는 순환받지 않았다. 성부 순환설은 되게 이단시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고통받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서 통제 가능한 분으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대 신학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또 아들의 죽음을 처절하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신학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눈물 흘리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공감 받을 때 할 수 있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엘리베이터의 비유예요. 예수님처럼 제가 비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공감은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안 보이죠? 마음의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타고 또 상대방이 타고 있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타고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지상이 20층, 지하도 20층이 있어요. 근데 지상층은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머리층.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머리층. 뭐 하는 걸까요? 생각하는 층이겠죠. 그죠? 머리층이라고요. 그러면 지하층은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제가? 가슴층. 따라해보세요. 가슴층. 근데 지상층은 뭐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갑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지하층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목소리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돈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갑자기 감정에 사로잡혔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서글픔,
원통함?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지상 한 10층쯤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생각 많이 하면서 강의하거든요. 뭐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세요? 어려워서? 그 정도는 아닌지. 그럼 20층은 아닌 거야. 그러면 제가 지상층 10층에서 강의하면 여러분은 몇 층에 있을래요? 응? 10층이고 같은 층에 있어요. 맞아요. 10층이에요.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지하층이래요. 저를 막 느끼세요? 같이 지상층에 있어야 돼. 그 대화가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뚝 떨어졌는데 지하 1층으로 여러분은 깜짝 놀라요. 왜 저러시지 교수님이? 저도 연출인가? 눈이 땡그려갖고 쳐다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띵 하고 다시 올라가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버지에게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 제가 잠깐 지하 1층에 내려갔다가 찰나야 찰나 띵 다시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따라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은 지상 10층에 그대로 계시면서 갑자기 왜 내려가신 거야? 라고 내려다 보신 거지. 이건 뭐예요? 공감 실패.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1대1로 대화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공감 잘하시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대화하다가 교수님 내가 상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막 설명하다가 아버지 내가 목소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따라 내려오셨어 지하 1층으로. 그럼 제가 띵 하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 목사님 그러시구나. 언제예요? 그러시구나. 서로 어떻게 해요? 지하 1층에 머무를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다음 보세요.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의 엘리베이터, 지하층에 동승하는 거.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제일 확실한 사인은 이미 지하 1층인 사인은 뭐냐면 몸으로 얘기해요. 이거를 상담에서는 비언어적인 큐를 던진다. 큐. 남버벌 큐라고 그래요. 단서를 제공합니다. 큐 아시죠? 큐. 큐를 줘요. 눈물 글썽이는 거, 눈물이 흐르는 거, 막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목소리 울컥하는 게 제일 또 많고. 그런 게 이미 지하 1층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눈물 흘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하 1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딸 또 아직도 속상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또 너 왜 우니 또 너 그 얘기하다가 또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해 띵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 있는 걸 기어 올리기 바빠요 우리는요 보통. 내려가는 걸 따라 내려가는 걸 잘 못해요. 가끔 가족은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런 사인을 안 보내기가 어려워요. 친근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친근한 사이끼리는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이 글썽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시그널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또 왜 그래 또 공부 잘하다 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 층이 안 맞춰지니까 미안해 내가 안 울려고 그러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 그래 울지 말고 얘기해봐 이러잖아요. 우리가 공감을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지. 사인을 그렇게 보내도 못 알아채는 겁니다. 두 번째 사인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사인은 꽤 많이 하는 사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해요. 야 내 목 구조가 당체 불편하구나 uncomfortable이었대요. 요거 뭐예요? 사인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주에 사시지만 감정 표현 잘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감정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뭐예요? 다 감정 표현입니다. 힘들다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건지 무력한 건지 속상한 건지 억울한 건지 모르지만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차리셔야 돼요. 요건 몇 층이냐면 1층에 아직은 지하 1층 안 내려갔어. 여러분이 감정에 공감하는 순간 같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딸랑딸랑 사인을 보냅니다. 여보 나 좀 공감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는 아니니까. 어떤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나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근데 하나 출근할 때 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또 아내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감을 잘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공감 받고 싶은데 나갈 때 내가 얘기를 하면 바빠서 공감 못 해줬다고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데 빨리 얘기해. 그게 있잖아. 빨리 얘기해. 뭔데? 나 있잖아. 요즘에 혼자 있을 때 자꾸 마음이 울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울적하다. 시그널이에요 아니에요? 사인이죠. 여기 써 있는 대로 나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싶은데 여보 나 공감해 주면 안 돼? 나 산소 좀 공급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울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려다가 아유 나 또 뭐라 깜짝 놀랐잖아. 너만 울적하냐? 나도 울적하거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울적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전 인류가 다 오고 그래. 씨 짜증나 싶다. 아내가 뭐라 할까? 아유 내가 저 인간한테 내가 왜 얘기했을까? 내가 미쳤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시그널로 알아차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당체 불편하구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랬어요? 불편하시다고요? 어디 가요? 바로 그냥 리스판드 했잖아요. 뭐예요? 감정에.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내가 여보 나 되게 울적하다라고 하면 나가다가 울적이라고 그랬어. 지금 언제부터 그랬어? 여기 자세하게 좀 얘기해봐. 이 정도 하면요 벌써 눈물이 글썽. 그게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 야 혼자 있을 때 눈물 나면 안 되는데 나 카톡 할 수 있으니까 나 문자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눈물 나면 나한테 문자해. 이 정도면 만점입니다. 이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보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나 이제 괜찮아졌어. 괜히 얘기했나 보다. 자기 걱정하지 마. 그러면 변덕쟁이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산소 공급된 거예요. 좀 전까지 숨이 잘 안 쉬어졌거든요. 이 감정은 아무한테도 공감받지 못해서 공감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공감을 해줬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최고 같다. 이해됐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비언어적인 표현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는 거는 언어적으로 뭐 울적하다, 우울하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그 대신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제가 상담 훈련할 때도 그래요. 힘들다는 표현에다 밑줄 그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라. 무슨 감정인지. 힘들다고 무조건 100% 감정이라고. 자, 조셉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있었거든요. 박사과정 할 때 거기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 정신분석 연구소를 만든 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이분한테 분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언제 떴을까? 1950년에 되게 젊었을 텐데 이분이 3쪽짜리 글을 쓰고 대박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가 됐어요. 무슨 내용이었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슬프면 눈물이 나요? 웃음이 나요? 슬프면 울음이 나죠. 엄청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웃음이 나요? 눈물이 나요? 때로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거 좀 이상하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슬퍼도 눈물이 나고 기뻐도 눈물이 난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설명이 안 됐어요. 정신분석적으로 우리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이제 푼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Crying at the Happy Ending. 해피엔딩에서의 울음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떠올려요. 우리 할머니가 같이 새드 무비를 보러 가는데 슬픈 영화를 보러 가는데 슬픈 영화 보는 내내 안 우시더래요. 근데 딱 끝났어요. 자막 올라가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수건을 꺼내더니 막 우시더래요. 이상하다. 아까 슬펐는데 지금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언제 난다? Conditions of safety. 안정감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울 수 있더라. 내가 지하층에 잘 못 내려가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지하층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쿵 하고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나느냐? 펑펑 우는 거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밴쿠버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장안의 화제였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공연을 쫙 마친 다음에 공연이 아니죠 경기죠. 그런 다음에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고 막 인형 던지고 막 그러는데 막 펑펑 울면서 들어왔어요.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장안의 화제였어요. 강철 심장 김연아가 드디어 눈물을 터뜨렸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그랬어요. 내가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막 그랬어요. 내가 몇 번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했는데 컨디션스 오브 세이프티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금메달 안 땄거든요 아직. 감격의 눈물이 아니에요. 금메달 땄을 때 펑펑 울었으면 말이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끝난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 금메달 땄는데 우리 전 국민이 호프래 호프. 우리 유일한 희망의 상징이었어. 아이콘이었어. 전 세계 언론도 김연아밖에 금메달 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짐이. 그죠? 근데 맨 마지막 동장을 탁 끝냈을 때는요 뭐 무결점 경기를 해서가 아니에요. 일단 끝이 났어요. 엔딩을 안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참았던 눈물이 뻥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남편 앞에서 자기 감사 펑펑 울었던 적이 있는 사람, 뭐 아내도 반대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최고로 안전한 대상 앞에서 우리는 울음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하면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면 또 왜 우니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너 나한테는 울어도 괜찮아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해요. 울지 말라고. 제발 울지 말라고. 꼴보기 싫게 죽겠다 그러고 말이죠. 심지어는요
애가 아직 어린데도 야, 너 왜 울어? 응? 네가 애야? 응? 동생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머 애야 3살밖에 안 됐어. 응? 동생 1살이고. 응?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건 제가 젊은 친구들 보는 뭐 짤을 하나 찍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막 조그만 이제 짤막한 동영상 하나 찍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아직도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짤은 이렇게 제목을 아주 재밌게 잘 붙이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친구가 자기 제일 친한 절친한테 남자친구랑 헤어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 싫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버려짐의 감정은 참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이 날 배신 때리고 바람 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날 버리고 갔어.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한두 번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니까 어떻게 해요? 절친인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야!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잊어버리라고. 남자가 센 게 남자야. 막 울지 마! 막 그래요. 알았어. 울지 않을게. 막 이런 거죠.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절대 그 인간 앞에서 한 번만 더 너 울면 너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울면 지는 거야. 아니 그 남자가 보고 있냐고요 지금 우는 거를. 누군가는 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전감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지하층 밑바닥까지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또다시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공감이 아닌데 공감인 줄 알고 사는 짝퉁 공감이 있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우리를 싫어하잖아. 얘기하면 안 통한다 그러잖아. 그럼 이제 꼰대들, 저는 꼰대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대요. 우리는요 내 지혜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유하고 싶어요, 안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뭐 라떼 드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떼 드립? 라떼는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라떼는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IMF 때는 말이야.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좋아요. 시작은 좋아요. 근데 너무 길어. 자기 얘기를 너무 길게 한다고요. 그래서 왜 자기 노출은 공감이 안 되냐면 빨리 감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감정으로 결론 내지면 괜찮아요. 자기 얘기해도. 또 꼰대가 또 자기 얘기하네. 훅 하고 들어오네. 왜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안 느낄 거라는 거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애가 둘인데 둘째는 이제 유학 시절에 막판에 났어요. 그래서 뭐 학위 마치기 직전에 나서 돌자치를 한국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더 잘하는 애겠죠. 태어나기만 했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딸은 6살 차이인데 딸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 왔어요. 영어 잘하겠죠. 그래서 누나는 영어를 잘하는,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데 영어를 못하지? 당연히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랑을 했나 봐. 친구들한테 나 독수리여권 있다. 나 뭐 나 미국 사람이야. 막 그러면 영어 해봐. 그러면 영어가 너무 구질구질한 영어가 나오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미국에 나도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얘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왜 나간 영어를 못하네요. 같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는데 누나랑 같이. 그럼 맨날 나한테 그랬던 거예요. 내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 그러면서 맨날 그런 거예요. 아빠는 영어가 재밌었어.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요? 맨날 영어가 재밌어. 어떻게 미국에서 11년이나 살았어? 아빠는 공부가 재밌었나 보지? 막 이런 거예요. 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달라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 너는 진짜 편하게 공부하는 거야. 아빠 때는 말이야. 너는 사전을 지금 핸드폰으로 찾잖아. 아빠는 민중서관이라고 넌 알나가 버리겠다. 응? 연락에 두꺼운 사전이 있는데 이걸 물려받았어요. 응? 그래갖고 뭐 우리 사촌 형한테 받았거든요. 그걸 또 제가 여동생한테 물려주고. 응? 내가 어느 날 아더라. 응?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성욱 교수라고. 그 친구가 진짜로 그러더라고. GR이라고 이게 너무 영어 단어가 어려우니까 다 외워버리겠대요. 찢어서 먹더라고 진짜. 나도 걔 흉내 낸다고 찢어서 먹었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다음날. 근데 요까지 얘기를 못하고 내가 찢어서 먹기까지 했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가더라고. 뭐야 갑자기 조기를 먹고 난리야. 뭐 염소야? 그러니까 내가 뭐까지 얘기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 까먹고 영어 공부는 해도 끝이 없어. 너무 날 무력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아들도 참 속상하겠다. 영어 공부할 때마다 무력하겠다. 너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요 못 가요? 감정이 포커스가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디테일 얘기가 다 끝나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망하기 지름길이다. 이거 절대 공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반화가 있어요. 일반화 뭔지 아세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만 울적해? 아까 남편이 뭐라고요? 야, 인류가 다 울적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제가 EBS 부모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최근에 했어요. 이제 어느 방송에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너무 뜨니까 이제 EBS가 이 육아 프로그램 우리가 원조인데 다시 사장님이 이제 그 이전 사장 김병종 사장님 있을 때 EBS 부모라고 이제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혼자 하지 않고 세 명이 같이 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전문가 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코칭해줬던 게 뭐냐면 이제 아이와 부모가 노는 거, 놀이를 하는 걸 찍어와요. 주로 이제 실내에서 했어.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해봐, 코칭을 해주는 건데 어느 가정은 바깥에서 찍었더라고. 놀이터에서 노는 걸 찍어봤더라고요. 이제 마스크하고 나간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미끄럼틀 타다가 끝에서 자빠졌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흙이에요, 모래예요? 모래잖아요. 웬만하면 그게 돌이 없으면 뭐 그렇게 뭐 크게는 안 다쳐요. 근데 막 와 그러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다친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그래 엄마한테. 그때 엄마가 야 당신이 가봐. 알았어. 남편이 먼저 간 겁니다. 다 찍힌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갔는데 상처부터 봐야 될 거예요. 어디 보자. 근데 까졌어요, 안 까졌어요? 이렇게 피는 안 나요. 살짝 이렇게 좀 긁힌 거야. 이야 괜찮아. 이 정도는 다 넘어져. 저기 봐봐. 쟤들 다 넘어지지. 다 넘어지는 거야. 야, 더 넘어진다니까. 내가 막 그래요. 야, 넘어진다고 안 죽는다니까. 이거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다가 뭐 애를 저렇게 다뤄. 그랬더니 이제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내 새끼 아프겠다. 어디 호 불어줄게. 엄마. 뭐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안 죽는다니까. 나 빵 터졌잖아 우리도.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빠는 진실만을 얘기해. 이게 일반화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논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를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소경이 이렇게 코끼리를 만지는데 꼬리 만진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빨리 정의한다고? 밧줄인데요.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인데요. 코 만진 사람은 호수인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대화도 마찬가지. 일반화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해보세요. 일반화는 머리는 맞는 얘기, 가슴은 틀린 얘기. 나는 죽겠는데 괜찮대요, 안 죽는데요. 그럼 어떡하니? 엄마는 뭐라 했어요? 아파. 그러면 아프지. 엄마 나한테 쓰다리요. 그럼 쓰다리꼴. 이게 뭐예요? 반영하기예요. 상담학에서 진짜 많이 쓰는 기술인데 거울 데워주기 이렇게 번역하면 딱 좋겠는데 좀 말이 이상하니까 거울처럼 비춰주기, 반영하기라고 합니다.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지. 속상하다 속상하지. 이게 야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보다 훨씬 더 공감에 가깝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독심술이라는 게 있어요. 독심술은요 일반은 아까 뭐 제가 남자가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독심술은요 막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막 보여. 요거는 여성이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이 우뇌를 더 많이 쓰거든요. 남자는 막 따지고 뭐 너 그때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 뭐 여성들은 굉장히 감이 빨라. 촉이 있잖아 촉이. 예. 남자들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다 보여.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거짓말하는 거 있지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어떻게 해요? 사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응? 거짓말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다 보여. 깜짝 놀라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딸이랑 엄마랑 싸우는 게 이렇게 해서 독심술 때문에 싸워요. 딸이 오면 너 거짓말한 거 있지? 무슨 소리야? 너 기분 나쁜 거 있구나? 아니니까 거봐. 뭐 남자친구랑 싸웠고 안 싸웠다니까 싸웠지 이년아 거봐. 응? 내가 널 낳았어 이래서 어디다 거짓말을 해? 내가 네 마음을 너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알아요? 응? 아니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알아? 이게 독심술은요 괜찮은 재능 중에 하나예요. 막 뭐가 보이는 거는. 누가 많이 보일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막 목회 30년 넘게 하시고 막 교수 막 20년 넘게 했더니요 막 보여. 내가 너 같은 여자 한두 번 봤는 줄 아니? 내가 얘기해 줄까 네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보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꼭 되물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다 불안해 보이는데 실제로 어때요 집사님? 야 아들아 실제로 어때? 네가 네 얘기 한번 해봐봐 라고 하는 게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내가 짜면 안 된다는 거죠. 프레임이 뭔지 아시죠? 액자 아닙니까? 프레임은 상대방이 짜도록 되물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공감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글썽해. 목소리 울컥 해요. 그럼 빙고. 이미 지하 1층이에요. 바로 따라 내려가면 돼요. 힘들다 그래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해. 언제 제일 불안해? 어떨 때 제일 불안해? 예?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감정의 반응을 하면 되는데, 이게요, 느낌을 얘기 안 해. 응? 그 팩트만 얘기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 그냥 아까 큐가 없어. 큐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공감 못 해요? 그래도 공감을 해야지 그게 진짜지. 1단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업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 갔더니 거기 앉은 분이 다 임원이잖아요. 아, 교수님 좀 강의를 이전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다 컸어요? 몇 살이나 하더니 지금 시집장가 가고요. 대학원 다니고 그런데요. 몇 살이나 돼? 29살 곧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뭐가 다 끝났어요 지금?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얘기해 보라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애가 결혼한 지 2년 3년이 되는데 와가지고 맨날 그런대요. 아, 내가 아빠 안 싸우고 싶은데 이제 아들입니다. 자꾸 부부 싸움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자, 요때 한번 해보죠. 지금 아빠 나 안 싸우고 싶은데 자꾸 부부 싸움을 하게 되네? 라고 했을 때 감정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눈물을 글썽이 나는지 막 목소리가 막 격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담담하게 아빠 또 부부 싸움 했어요. 자꾸 부부 싸움 하게 되네. 이건 그냥 그야말로 단서가 없는 팩트 그 자체예요. 1단계 해보자고. 1단계 뭐냐면 그 상대방의 가슴층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느낌일까? 생각은 나 안 싸우고 싶은 데인데 싸우게 된다면서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부부싸움 안 하고 싶은데 아들이 자꾸 며느리랑 부부싸움을 한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상쾌할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1단계가 안 돼. 왜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신드롬? 별주부 신드롬에 빠져있어요. 감정을 못 느껴요,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1번이 안 되고 항상 실수를 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자기 노출 어떻게 할까요? 야, 아빠가 부부싸움 얘기 한번 해줄까? 응? 네 엄마랑 옛날에 어떻게 싸우는 줄 아니? 야, 경찰 떴잖아. 호주에서는 좀만 시끄러우면 경찰이 뜨잖니? 야, 그때 아빠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부부싸움에서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속상하다는 얘기 물론 안 했지만 아빠가 어떻게 해요? 경찰 뜬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이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화는 뭐가 있을까요? 야, 너 3년이면 당연한 거야. 다 싸워. 너만 싸우는 거 아니야. 너 3년이면 끝났다고 봐야 돼.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독심술은요. 야, 너 있잖아. 전략을 짜줘요. 너 이러다가 네가 밀린다. 싸울 때 네가 철저하게 집도 한번 안 들어가 보고 말이지. 내가 해봤더니 말이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1단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단계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2단계는 뭐냐면 미러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비추는 건데 잘 안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암호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감에 대라고 싶으면 무조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지르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들 속상하겠다.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들 되게 무력하겠는데 안 싸우고 싶은데 자꾸 싸우게 되면 되게 속상하겠는데 뒤에 감정을 붙인다. 아셨죠? 어려워요? 1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2단계 먼저 하자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다시 한번 내가 느끼기에는 나중에 잘 되잖아요. 안 해도 돼요. 내가 느끼기엔 억울하겠다. 내가 느끼기엔 속상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아들 속상하겠다. 저절로 되면 오케이. 내가 느끼기에는 억울하겠는걸? 괜찮아요. 근데 안 되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암호처럼 사용하시라. 아셨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느끼기에는 너 결혼 잘못한 것 같은데. 성격 더럽게 안 맞는 거 아니냐 니들? 아니 왜 또 판단을 하고 그래. 내가 느끼는 다음에 감정을 얘기하라고요. 이해되세요?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실제로 어땠어? 내가 느끼기에는 너 속상할 것 같은데 되게 실제로 어땠니? 네가 얘기해 볼래? 이거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야, 너 솔직히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내가 느끼기엔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치 맞지? 아니야?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딱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독심술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기에는 요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 이건 내 프레임에서 느끼는 거고 실제로 너는 어땠는지 네가 좀 얘기해 볼래? 라고 하는 게 공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내가 부부싸움 허블나게 많이 했어. 내가 그 느낌이 어떤 것 같지 알 것 같아. 그러면 디테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싸운 거 얘기 좀 해줄까? 그게 아니라 감정만 뽑아 쓰는 거예요.
내가 부부싸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걸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좀 한심했던 것 같아. 내가 왜 화를 냈나 봤더니 내 자신이 아이고 참 바보같이 뭐 호강시켜 준다고 호주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스스로 되게 한심하게 느꼈어. 그게 내가 느꼈던 느낌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아빠가 느끼기에는 네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좀 그랬거든. 어땠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아니고요. 맞아.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셨죠? 이거 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잘 안 돼요.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 오늘부터 이제 연습하세요. 어떻게 연습할까요? 자녀랑 해도 괜찮고, 또 제가 뒤에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제가 잡소리를 많이 해갖고 지금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본인의 느낌 얘기 안 했는데 상대방의 느낌을 내가 첨가해서 묻는 거. 새벽에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나 오늘 새벽에 호수공원을 1시간 산책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갔어? 하지 말고 응? 아주 시간이 많나 보지? 뭐 이렇게 알고 무조건 내가 느끼긴 하자고 그랬잖아. 그죠? 내가 느끼기에는 기분이 상쾌했을 것 같아. 그죠? 기분이 아주 상쾌했는데? 상쾌했겠는데? 어땠어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어쨌든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산책 갔다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느끼기에는 몸이 좀 버거웠을 것 같은데? 어제 늦게 들어와서? 괜찮았어? 그랬더니 좀 그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상쾌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답을 알아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하층으로 청청청청 내려가려고 하는 거지. 아셨죠? 진짜 어려운 거는 이런 거예요. 왜 기쁜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건 쉬운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어렵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이 느껴지면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지하층에 내려가지 않고 그 위에서 그냥 가짜 공감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고통에 함께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건 딸이 얘기하는 거네. 김서방이랑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아직 신혼인데 라고 하면 야 그런 거 뭐 다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든지, 보통 괜찮아질 거라고 많이 하죠. 초반에 그런 거야. 처음에 좀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 다 뭐예요? 해결 중심이잖아. 그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내가 싸운 얘기 좀 해줄까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내가 느끼기에 나고 그 아들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뭔가? 사랑하고 희생해라.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옛날 방식으로 한번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닥층, 가슴층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리고 그 공감을 실천하는 장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눈물 좀 그림 있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랑 연습하셔도 되고 자녀랑 연습하셔도 되고, 시작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아들아 딸아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 평소에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쌤 많아.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아들이 뭐 대학원 다녀요 지금 뭐 다 컸어요. 그러면 뭐 이거 좀 앉아봐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러세요 또 왜? 아니 빨리 얘기해봐. 무슨 일 있었어? 또 교회 가서 또 재직 수련회 갔다 오셨고, 나 또 뭐라고 깜짝 놀랐네. 이러면 또 관도 이 자식아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뭐 좀 대학원 다닌다 그래 볼까요? 아빠 뭐 대학원 가는데 실험하는데 교수님한테 엄청 깨졌어요. 빙고 아니에요? 느낌은 얘기 안 했어요. 눈물도 안 흘려요. 대학원에서 깨졌대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하라고요? 내가 느끼기에. 그렇죠. 훌륭해요. 한번 해보자. 내가 느끼기에는 뭐라 그래 볼까요? 많이 속상했겠다. 너 주변에 친구들은 없었어? 친구도 있었죠. 무지하게 창피했겠다. 나 뜨거워 죽겠다. 그다음 뭐라고요? 그치? 아빠 죽이지 않냐? 어떻게 하냐고요? 어땠어? 네가 얘기해봐. 아들이 얘기해봐. 딸 네가 좀 얘기해봐 라고 하면 머지않아 눈물 흘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또 왜 우냐? 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내 품에 와. 울어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펑펑 울어요. 그동안 못 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으로 할렐루야 하셔야 돼. 주여, 내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게 저 눈물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장 밑바닥을 향해서 흘려주신 눈물을 우리가 흉내내는 거지.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의 성육신을 공감으로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뜨거운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거의 한 2시간 강의를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얼마나 참 우리가 큰 도움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성육신에 담겨지는 공감을 이렇게 참 가르쳐 주시고요. 저희들에게 참 도전이 되고 참 유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성육신에 그 도전을 받아서 공감하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노력한다는 말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기억하고 저를 또 많이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크게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잠깐 또 모이도록 할게요. 제가 마침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교수님,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그 공감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또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가르침을 잘 우리가 깊이 새겨서 공감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나이다. 귀한 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